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단 한 번의 드론 공격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란은 이미 준비됐고 사우디는 표적이 됐습니다. 이건 두 나라 싸움이 아닙니다. 예멘, 시리아, 레바논 전부 연결된 전쟁입니다. 석유가 멈추는 순간 한국도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 정말 멈출 수 있을까요? 중동 패권 전쟁 지금 시작됩니다. 2026년의 어느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가공 시설인 아부카이크 정유공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대한 기계음을 내뿜으며 잠들지 않는 불꽃을 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밤의 공기를 가르고 정체불명의 금속성 비행음이 사막의 지평선 너머에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낮고 기분 나쁜 기계의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수만 마리의 벌떼가 한꺼번에 날개짓을 하는 듯한 저주파의 진동이 지면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군사협력관으로 근무하던 우리 측 이소령은 숙소의 창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보았고 시침은 새벽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소령은 곧바로 방어진지의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런 포착 신호가 없었지만 외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적외선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면에서 불과 20m 높이로 비행하는 수십 대의 검은 그림자들이 거대한 성각 날개를 펼친 채 공장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란제 자폭 드론인 샤헤드 136의 개량형들이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점점 커져 고막을 압박했고 마침내 첫 번째 드론이 공장의 거대한 구형 저장 탱크에 충돌했습니다. 새와 새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밤하늘을 찢어놓았고 곧이어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거대한 화염이 사막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며 지면은 마치 강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공기를 가득 채운 휘발유 냄새와 뜨거운 열기는 수백 미터 밖에서도 피부가 타들어갈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상황실의 통신기는 이미 비명에 가까운 보고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우디군 방공통제관은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명령했지만 드론들은 너무나 낮게 날아 정밀 유도 탄약조차 조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옆에서 떨고 있는 사우디 장교의 어깨를 붙잡으며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유시설의 핵심 기둥들은 붉은 화염에 휩싸여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있었고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어 별빛조차 가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을 정밀하게 도려내는 명백한 전쟁의 시작이었죠. 날이 밝자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일제히 중동의 불꽃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도쿄 증시는 폭락했고 사람들은 주유소 앞에 끝 보이지 않는 줄을 서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정보 자산들은 알고 있었죠. 그 정교한 비행 경로와 위성 항법 장치의 오차 범위는 일개 반군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배후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 지하 벙커로 옮겨갑니다. 그곳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비밀작전을 총괄하는 가셈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불타오르는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지켜보고 있었죠. 가셈 대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보좌관에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적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이 대리전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셈 대령은 예멘과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에 퍼져 있는 그들의 대리 세력들에게 다음 단계의 작전을 개시하라고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그는 사우디가 이 도발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예멘을 향해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가한다면 그것은 곧 이란이 파놓은 거대한 덫에 발을 들이는 꼴이 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는 분노에 찬 긴급 국방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젊은 왕세자는 테이블을 내려치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공군 참모총장에게 즉각적인 보복 타격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석상에 앉아있던 노련한 군사 고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은 총사령관의 의지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령은 현장에서 파괴된 드론의 잔해를 조사하던 중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거된 회로 기판의 일련 번호를 추적한 결과
그것이 이란의 비밀 공장에서 불과 한 달 전에 출고된 최신형 유도 장치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심지어 그 장치 안에는 다음 목표물로 예상되는 사우디 주요 도시의 좌표들이 이미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이 정보를 본국으로 타전하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은 이제 화약 냄새를 싣고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공군의 FC-5 이글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며 사막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멘 북부에 숨겨진 반군의 미사일 기지였지만 그곳에는 이미 이란의 군사 고문단이 배후에서 모든 방공망을 가동시킨 채 아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방공기지의 모니터를 통해 아군 전투기들이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긴박한 통신음이 교차하고 전투기 조종사는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 자신을 낙원했다고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화면 속의 작은 점들이 서로 엉키며 치열한 공중전이 시작되려는 찰나 갑자기 사우디 전역의 통신망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이 동시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장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먹통이 되고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공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령은 권총을 꽉 쥐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그때 기지 외곽의 철책 너머에서 야간 2시경에 희미한 초록빛 광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 기밀 기지까지 접근한 것일까요? 이 소령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초록색 광원을 향해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그는 옆에 선 사우디 초병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적의 침투가 시작되었으니 절대로 먼저 사격하지 말고 위치를 사수하라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습한 사막의 밤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마치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다가왔죠. 통신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기지 외곽을 포위하듯 다가오는 자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의 정예 특수부대인 쿠드스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기지의 외곽 철책을 고온 절단기로 조용히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금속 타는 냄새를 맡으며 적들이 이미 기지 내부로 진입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무력화하여 뒤따라올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길을 터주는 것이었죠. 이 소령은 주머니에서 소형 적외선 신호기를 꺼내어 아군 본부의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전자기 펄스 공격으로 인해 모든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육안과 청각에만 의존해야 하는 원시적인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우디 서부의 킹 칼리드 공군 기지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비행교관인 김대위가 F-15SA 전투기의 좁은 조종석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기지 전체에 비상 출격 명령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고 거대한 덕락고 문이 좌우로 열리며 육중한 기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화염은 밤하늘을 가르며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대위는 조종관을 꽉 쥐며 계기판의 GPS 신호가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관제탑으로부터 예멘 국경 인근의 적 발사기지를 정밀 타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유도 무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애프터버너를 가동했습니다. 2개의 거대한 엔진이 내뿜는 추력은 김대위의 몸을 좌석 깊숙이 밀어넣었고 전투기는 단 몇 초 만에 음속을 돌파하며 성층권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비행 중 김대위는 레이더 화면 가득히 번지는 수많은 허위 표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란의 전자전 항공기들이 공중에서 강력한 기만 전파를 발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육안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구름 아래로 고도를 급격히 낮췄습니다. 기체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응축 현상이 하얀 선을 그리며 어둠 속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다시 지상기지에서는 이 소령이 침투조와 불과 10m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호흡소리가 들려왔고 이 소령은 방석 뒤로 몸을 숨기며 단 한 발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적의 선두가 패트리어트 통제실 문에 폭약을 설치하려는 찰나 이 소령은 방열판의 열기를 느끼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청구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찰나의 순간 동안 적의 복면을 비췄고 침투조 중 한 명이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소령은 대원들에게 즉각적인 반격을 지시하며 적의 진입로를 봉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기지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고 화염 연기와 타버린 고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소령은 적들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반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된 정규군이었으며 사우디군의 방어 체계를 손바닥 꼬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다 너머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 해군의 고속정 수십 척이 벌떼처럼 몰려나와 유조선들의 항로를 가로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조선의 측면에 자석기뢰를 부착하기 위해 파도를 가르며 쾌속으로 접근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이 좁은 바닷길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우디 해군의 호위함들이 급히 출동하여 경고 방송을 보냈지만 이란 측은 오히려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미사일 발사대를 조준했습니다. 해상에서의 긴장감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고 단 한 발의 오발탄만으로도 중동 전체를 집어삼킬 전면전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김대위는 예멘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지면 근처에서 발사되는 지대공 미사일의 궤적을 포착했습니다. 미사일은 붉은 꼬리를 끌며 김대위의 기체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는 중력 가속도의 9배에 달하는 급선의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조종석 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풍경이 미친 듯이 회전했고 김대위의 시야는 일시적으로 좁아지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플레어를 사출했습니다. 수십 개의 불덩어리들이 전투기 뒤편으로 쏟아져 내리며 적 미사일을 유인했고 김대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적의 미사일 발사 차량을 향해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이 지면에 충돌하며 거대한 화염 기둥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레이더상에는 이란 본토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들이 사우디의 심장부를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령은 기지 내의 적들을 제압하던 중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똥별처럼 쏟아지는 탄도 미사일들의 궤적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리야드와 제다 같은 대도시들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위기였습니다. 이 소령은 필사적으로 통제실로 달려가 수동으로 시스템을 재부팅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통제실 내부에는 이미 적의 마지막 생존자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의 손끝이 시스템 가동 버튼에 닿으려는 찰나 적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중동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 1초의 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수류탄의 안전핀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챙그랑하는 금소금을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소령의 뇌리는 마치 정지 화면처럼 그 광경을 포착했죠. 적의 손가락 사이로 안전 레버가 튕겨나가기 직전의 긴박함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령은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적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상대방의 거친 피부가 손끝에 닿았고 두 사람의 숨결이 좁은 통제실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이 소령은 온 힘을 다해 적의 팔을 꺾으며 수류탄을 쥔 손을 바닥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상대방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것이 팔뚝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 소령의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으로 말라버린 입술 사이로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결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적의 힘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고 이 소령은 반대쪽 손으로 시스템 복구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침입자를 완벽하게 제압하여 무력화시킨 뒤 바깥으로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비상가동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통제실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푸른빛을 내뿜으며 깨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기계의 빛만이 이 소령의 땀젖은 얼굴을 비치고 있었죠. 레이더 화면에는 이미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사우디의 심장부를 향해 공포의 궤적을 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다급하게 본부의 상황을 보고하며 즉각적인 요격 미사일 발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잠시의 정적 끝에 요격을 허가한다는 짧고 묵직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기지 외부에서는 거대한 유압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고 수직 발사관의 덮개가 열리며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지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요격 미사일인 미엠104 패트리어트가 하염을 내뿜으며 솟구쳤습니다. 로켓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가스가 사막의 모래를 유리처럼 녹여버렸고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미사일은 순식간에 음속의 몇 배로 가속하며 어둠을 뚫고 하늘로 향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요격 미사일들은 대기권 밖에서 내려오는 이란의 샤하브 탄도 미사일들을 향해 유도 레이더의 안내를 받으며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거대한 불꽃이 연쇄적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에 수많은 인공태양이 동시에 떠오르는 듯한 장관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담겨 있었죠. 파편들이 비처럼 사막 위로 쏟아져 내렸고 공중에서 발생한 충격파는 지상의 건물 유리창을 모조리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편 공중에서는 김대희가 탑승한 F-15SA 전투기 편대가 이란 본토에서 날아온 적기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경고 수신기에서는 적의 레이더가 자신을 조준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적들은 이란 공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F-14 톰캣 전투기들이었습니다. 비록 노후화된 기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노련한 조종사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장거리 미사일인 피닉스를 앞세워 김대희의 편대를 압박해왔습니다. 김대희는 조종관에 달린 버튼을 조작하며 적기와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편대원들에게 각자 할당된 표적을 확인하고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투기의 기체는 급격한 기동으로 인해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고 김대희의 몸은 9배의 중력 가속도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부릅뜬 채 전방 전시기를 주시했습니다. 마침내 김대희는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체 아래에서 AIM-120 암남 미사일이 육중한 물리적 충격과 함께 떨어져 나갔고 곧이어 자체 로켓을 점화하며 적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사일의 궤적만이 하얀 선을 그리며 뻗어나갔고 김대희는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기체를 뒤집으며 고도를 급격히 낮췄습니다. 그때 김대희의 귀에 믿기 힘든 통신이 들려왔습니다.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사우디와 이란의 국지전을 넘어 중동 전체로 번져나가는 대확전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의 친이란 민병대들도 일제히 봉기하여 인근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소령은 기지 통계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목을 불끈 쥐었습니다. 단순한 석유 시설 공격으로 시작된 불씨가 이제는 전 세계를 집어삼킬 거대한 화마로 변해버린 것이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해군이 기뢰를 대량으로 살포하며 바닷길을 완전히 봉쇄해버렸고 전 세계의 물류는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유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고 파견된 우리 군 장병들의 안전과 현지 교민들의 철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늘과 바다가 모두 전쟁터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령은 다시 기지 외곽을 살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제 단 몇 발밖에 남지 않았고 레이더에는 이란 본토에서 발사된 제2차 탄도미사일 파상 공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백 발의 미사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남은 탄약을 점검하며 대원들에게 최후의 방어선을 사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사일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대규모 기갑부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기지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차 포신은 이미 이 소령이 있는 통제실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지면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은 이전의 미사일 폭발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기계장치들이 일정한 박자로 대지를 짓누르며 다가오는 육중하고도 위협적인 기계적 구동이었죠. 이 소령은 통제실에 깨진 창문 너머로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런 먼지구름이 사막의 새벽 하늘을 집어삼키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 먼지 속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금속의 실루엣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의 주력 전차인 T-72S와 그를 개량한 줄피카르 전차 수십 대가 쐐기 대응을 유지하며 기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전차들의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디젤 연기가 사막의 공기와 섞여 코끝을 찔렀고 궤도가 모래를 지씹으며 내씹으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소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옆에 있던 대원들에게 즉각적인 대전차 방어 태세를 갖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기지 외곽의 모래 언덕 뒤에 매복해 있던 사우디군 대전차반의 김병장은 손에 땀을 쥐며 RPG-7 발사관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주특기는 대전차 화기 운용이었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수의 철갑 괴물들이 밀려오는 광경은 처음이었죠. 김병장은 차가운 금속 발사관에 뺨을 밀착시킨 채 적 전차의 취약한 측면이 노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마치 전차 엔진 소리에 맞추기라도 하듯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통신기를 통해 본부에 기갑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인근의 모든 기갑부대들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으로 인해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이미 다른 전선으로 투입되었다는 보고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소령과 김병장이 이끄는 소수의 보병 인원들이 이 거대한 강철의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두에선 적 전차에 125mm 주포가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포신 끝에서 뿜어져 나온 초고온의 가스가 공기를 찢으며 압력파를 만들어냈고 곧이어 이 소령이 머물던 통제실 바로 아래층에 포탄이 적중했습니다. 지면이 뒤집히는 듯한 거대한 물리적 충격과 함께 건물 전체가 비명 섞인 굉음을 내며 흔들렸습니다. 콘크리트 가루와 비산하는 파편들이 통제실 내부를 가득 채웠고 이 소령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먼지 자욱한 연기 속에서 이 소령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고 입안에서는 모래 섞인 피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원들에게 괜찮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대원들은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지만 통제실의 주 모니터 중 절반이 파괴되어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부서진 창틀을 붙잡고 일어서며 김병장에게 지금 즉시 사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김병장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사반 뒤편으로 뿜어져 나가는 후폭풍이 모래먼지를 거대하게 비산시켰고 대전차 로켓은 하얀 연기꼬리를 그리며 적 전차의 궤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적 전차의 한쪽 궤도가 끊어지며 육중한 기체가 비틀거렸지만 뒤따라오던 다른 전차들이 멈추지 주지 않고 포신을 돌려 김병장의 위치를 조준했습니다. 이 소령은 김병장에게 즉시 위치를 이탈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적의 기관총 탄환들이 김병장이 숨어있던 모래 언덕을 벌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중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김대인은 연료가 바닥을 드러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적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레이더에는 이란 본토에서 발사된 지대한 미사일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향해 쇄도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을 끊어버리겠다는 이란의 명확한 의지였습니다. 김대인은 본부로부터 유조선 보호를 위해 기술을 돌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쫓는 적기들을 따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는 조종관을 꽉 쥐며 엔진의 출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체는 금방이라도 분해될 듯 떨려왔고 공중의 산소 농도가 희박해지는 고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순간 중동의 전쟁은 더 이상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홍해를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은 최첨단 대함 미사일들을 해안가 동굴 속에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미군이 개입하는 순간 이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가는 이미 리터당 5,000원을 돌파하며 서민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고 공장들은 원자재 수급 불능으로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이 소령에게는 그런 거시적인 경제 지표보다 바로 눈앞에서 굴러오는 적 전차의 궤도 소리가 훨씬 더 큰 공포였습니다. 이 소령은 남은 대원들과 함께 기지 내부의 좁은 복도를 따라 최후의 방어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는 적의 포격으로 인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먼지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탄약을 아끼지 말고 적의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하며 자신도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기지 정문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의 보병들이 전차의 엄호를 받으며 기지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들은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채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신들과 같았습니다. 이 소령은 복도 끝 코너에서 적의 선두와 마주쳤고 좁은 공간에서 불꽃 튀는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지는 화염이 찰나의 순간마다 복도를 비췄고 쓰러지는 자들의 흔적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 소령은 옆에 있던 사우디 장교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동료를 부축하려 했지만 적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소령과 남은 대원들은 기지의 핵심 자산인 지대공 미사일 통제실의 마지막 철문 뒤까지 밀려났습니다. 철문 밖에서는 적들의 구두 소리와 거친 명령조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문을 폭파하기 위한 자석 폭약이 설치되는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이 소룡은 최후의 수단으로 기지 전체를 자폭시키기 위한 암호 코드를 입력창에 띄웠습니다. 적들에게 이 중요한 기술 자산들을 넘겨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실행 버튼 위에 놓였고 문 밖에서는 폭발을 알리는 경고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지 상공에서 들려온 것은 이란의 제트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거대한 회전익의 진동음이었습니다. 통제실의 육중한 철문이 적의 자석 폭약에 의해 비명과도 같은 굉음을 내며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뜨거운 폭풍과 함께 콘크리트 파편들이 이 소령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연기 너머로 적들의 소총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불꽃들이 보였습니다. 이 소령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폭장치의 실행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기지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공기 자체가 거대한 망치에 얻어맞는 듯한 초저주파의 파동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미 합중국 육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AH-64D 아파치 롱보우 공격 헬기의 로켓 엔진과 회전익이 내뿜는 화음이었습니다. 4개의 거대한 날개가 공기를 지지겨 사방으로 흩뿌리는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솟구친 괴수의 포효와도 같았죠. 헬기 하단에 장착된 30mm 체인건이 분당 600발 이상의 속도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탄환이 지면에 박힐 때마다 모래바닥은 마치 수천 개의 수류탄이 동시에 터지는 것처럼 솟구쳐 올라가고 기지 정문을 포위하고 있던 적의 전차와 장갑차들은 순식간에 불타는 쇳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이 소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폭 버튼에서 손을 떼고 곁에 쓰러져 있던 보조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소리치며 반격을 명령했습니다. 통제실 밖 복도에서는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타버린 화약 냄새와 뜨거운 금속의 비릿한 냄새가 가득 찼고 벽면은 보이지 않는 열기에 의해 시커멓게 그을려갔습니다. 이 소령은 코너를 돌며 적의 선두에게 탄창 하나를 통째로 비워냈고 적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며 조용히 별이 되어갔습니다. 한편 공중에서는 김대희가 탑승한 F-15SA 전투기가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직으로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란의 F-14 전투기 2대가 끈질기게 따라붙어 열추적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고 있었죠. 김대희는 조종관을 꽉 쥔 채 기체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그의 내장을 압박해왔고 시야는 점점 좁아져 암흑 속에 갇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기체를 비틀며 플레어를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수십 개의 마그네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순간 김대희는 엔진 출력을 잠시 차단하고 기술을 급격히 아래로 꺾었습니다. 적기들이 당황하여 지나쳐가는 찰나 그는 다시 엔진을 가동하며 적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레이더 조준경 속의 십자선이 적기의 엔진 배기구에 고정되었고 김대희는 짧은 호흡과 함께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체 좌측에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인 AIM-9X 사이드와인더는 하얀 연기를 남기며 적의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공중에서 꽃처럼 피어났고 한때 하늘을 호령하던 적기는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김대휘의 헬멧 전시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위치한 미 해군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향해 이란 본토에서 수백 발의 대함미사일이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초음속 대함미사일 C-802의 개량형들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바다를 긁으며 다가오는 미사일들의 궤적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와 같았습니다. 미 항모전단의 이지스 구축함들은 즉각적으로 SM-3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며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수십 발의 미사일이 교차하며 불꽃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구축함 상단에 장착된 CIWS 근접 방어 시스템인 팔랑크스는 분당 4,500발의 탄환을 쏟아내며 최후의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탄환이 뿜어내는 예광탄의 궤적이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수천 명의 승조원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한 발의 미사일이 이지스함의 방어망을 뚫고 함선 측면에 명중했습니다. 거대한 철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수천 톤의 바닷물이 함내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배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승조원들은 필사적으로 침수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백악관과 펜타곤은 즉각적인 2차 보복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중동의 패권을 다투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지상기지에서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아파치 헬기의 지원 덕분에 적의 전차부대는 무력화되었지만 이란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화학탄들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령은 당동면을 착용하며 대원들에게 기지 내부의 밀폐된 구역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기 중에 살포될 독가스는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가 되어 기지 안의 모든 생명체를 앗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령은 지하실의 가스 정화 장치를 점검하던 중 통신 장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에서 보낸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한국의 파병 부대원 전원에게 즉시 작전 지역을 이탈하여 사우디 국경 너머로 철수하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이 소령은 눈앞에 남겨진 사우디 전우들과 파괴된 기지의 참상을 보며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나마 이 지옥 같은 전장을 지킬 것인가. 그때 기지 외부에서 다시 한번 지면을 흔드는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군도 적군도 아닌 제3의 세력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국경을 넘어온 헤즈볼라의 정예대원들이 사망용 특수 차량을 타고 기지 외곽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사우디의 마지막 방어선을 붕괴시키기 위해 이곳으로 집결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권총의 약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천천히 입을 열어 대원들에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기지의 지하 통로를 통해 적의 배후를 기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성공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 무모한 작전이었지만 가만히 앉아서 최후를 맞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좁고 어두운 지하 통로를 이동하는 대원들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경면을 타고 흐르는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에서는 이름 모를 기계유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맨 앞에서 야간 투시경의 희미한 빛에 의존해 길을 인도했습니다. 마침내 통로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는 지상에서 들려오는 적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무기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스르탄의 안전핀을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울리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 공격 신호를 보내기 위해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하 통로의 천장이 거대한 물리적 압력에 의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적들이 대형 굴착 장비를 동원해 이 소령의 위치를 파악하고 역으로 공격을 가해온 것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흙더미 속에서 이 소령은 대원들을 밀쳐내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소령은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 사이로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며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지면을 때리는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왔고 자욱한 먼지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와 숨을 쉴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죠. 그는 곁에서 신음하던 김병장의 군장끈을 움켜쥐며 정신 차리라고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무너진 통로의 좁은 틈새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지상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이 소령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붉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타버린 고무와 화약넷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사라지 않았습니다. 총면은 점심은 문제고 제라봤답니다. 이 소령은 니어났습니다. 그년 한자가 문 그른 중구미를 능개채 급에 이 소령은 건져옵니다. 그는 그 이후 이 소령은 소망했습니다. 그는 그 전망 정군이 의심은다 수만 차변은 공가무리가 그런 종심은 정은든 연주로 고무대 이 소령은 보우녀 때 기보다 이 소령은 잠시문 노고대 소벌마디러 여곰 부게무라바돌이 있지만 냈습니다. 그돔의 전명 차퍼른 고무돔 손이를 기원을 하범이 높척해어 감량 회복졌습니다. 이 소령은 보검의 둘잡지에 대범이 일어드는 가조 전문 정교고물이 조동규의 노름여가 검객의 지체가 자라만 감겠졌죠. 그뒤 지랍니다. 이 소령은 하중어젖으라고 김장 긴제입니다. 이 소령은 닭주무지 존모면을 봉이었죠. 김제 문더바 정장이었습니다. 먼정의 예도 마침은 제졸 김자 이 소령은 동정이었습니다. 그는 들으면 내쳐
이소룡은 감벽가좀 부려 홍기가 주먼 다라문대 공강 복착군도겠더로 김장 김제입니다. 이소룡은 궁제글 하중도로가 묘곤종 영찬 주무르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감미나보 근정 내무로치들 운어든 양장이 부립니다. 그거듬 그곰의 박에터는 텅정이며 정동봉은 바가철만 동궁고도고 구묘톡이고 하를 믿었습니다. 그 점이 주모막음 문호를 마민다 기범 총정이었습니다. 조면 홍정문은 전이제 이소룡은 화염이 이침이다. 인대곰은 부배매를 타바터로 잔장은 바줌은 두도롭고 그는 그동 당면도로고 이소룡은 담정부다. 저거는 정검합은 방정이면 그점은 지금이 남매더지며 바주문다 토구 모던 보미머리가 이소룡은 동검으로고 바가차를 논다 심과고 담정위다 김은 당정고 공비였습니다. 이소룡은 불전은 정금의 남인다 독가 이소룡은 잠표과 담정이다. 그잼에 소보를 문저고 제거척인 연보던 들어고 한객이 솜자가 진병은 동고입니다. 그럼 등대가 정겨워 문이지만 이로마는 김장들어고 제거척은 노고 도로모배 고저 무던 있습니다. 그등 정공계에 난 정공도고 동검해저며 대른들러고 돔정 부딪힙니다. 그 점은 정동정오진과 정동도고 정정무미로 돌아져 있습니다. 이 소령은 담정중고고 정정친병어치죠. 정정 전벽집니다. 다짐은 정정도고 이 소령은 담정고로져 있습니다. 그럼 덩정조고 담정부고 대돔 온더러고요. 이 소령은 불복습니다. 이 소령은 종정머짐미 담정부 함여집니다. 소프트라장이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붉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타버린 고무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어진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고무와 화약 냄새가 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 저 멀리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다연장 로켓인 천무의 발사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군에 배치된 한국산 천무 시스템은 이 소령이 미리 입력해둔 좌표를 향해 수십 발의 유도 로켓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로켓들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하얀 연기꼬리를 길게 남겼고 곧이어 기지 외곽을 포위하던 적의 전차 대열 한복판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지면에 뒤집히는 듯한 거대한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적의 줄피카르 전차들은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리며 고철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이 소령은 그 틈을 타 대원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라고 선언하며 남은 탄약을 모두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K2 소총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령은 선두에 서서 적의 지휘본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지 정문 쪽으로 돌격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김대희가 탑승한 F-15SA가 기적같은 귀환을 알렸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빨갛게 전멸하고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인 타우루스를 발사하기 위해 기술을 고정했습니다. 김대희는 조종관을 꽉 쥔 채 표적을 조준했고 미사일은 육중한 물리적 진동과 함께 기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타우루스 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며 이란 본토의 핵심 미사일 기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몇 분 뒤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이란의 발사 통계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웠던 적의 탄도미사일 궤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상의 적들은 지휘체계를 잃고 우왕좌왕하며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은 도망치는 적들을 향해 사격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기지의 중심부에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를 다시 개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치열했던 밤을 지나 새벽의 푸른빛과 함께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소령은 파괴된 초소 난간에 기대어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전우가 산화하여 별이 되었고 남겨진 이들은 서로의 피 묻은 손을 맞잡으며 말없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떠나간 자들에 대한 그리움이 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남긴 상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동의 원유 생산 시설이 회복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전 세계 경제는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유례없는 대공황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리에서도 주유소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고 공장들은 원자재 수급 문제로 가동을 멈추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소령은 본국으로 복귀하는 수송기 안에서 창밖의 사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을 통해 무기 체계의 위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인지,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전쟁에서 활약한 이 소령과 김대위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그들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훈장보다도 그날 밤 사막에서 조국의 품에 안긴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작은 평온함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 여지는 여전히 우리 삶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주유소의 가격판을 볼 때마다 혹은 뉴스에서 들려오는 먼 나라의 분쟁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결코 텔레비전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소령은 지금도 휴전선의 어느 초소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경계를 서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일 뿐이며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그 어둠은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2026년의 그 뜨거웠던 중동 전쟁은 우리에게 에너지의 소중함과 평화의 무게를 동시에 일깨워준 역사적 증언으로 남았습니다. 석유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